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공주대학교 정보보 영재교육원 고등기초심화과정 암호학 강의를 맡은 윤태경이라고 합니다. 예, 5월 23일 오늘 이제 암호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영재교육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이제 많은 절차를 거쳐서 사실 준비를 했을 텐데, 강의를 준비한 저희들도 이제 교육에 참석하고자 준비했던 여러분들도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안타깝게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두 번째 강의 때는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암호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내용은 암호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정보보호라는 그 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현재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암호학이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강의 자체는 암호학에 대해서 아직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중등 과정을 들은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배려 부탁드려요. 그리고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암호 개론. 우선은 암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린 뒤에 그러면 옛날에는 암호라는 걸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라는 그런 옛날에 사용되었던 고전 암호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 대칭키 암호라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대 암호의 큰 두 축 중에 하나인 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암호학 강의 시간 때는 대칭키 암호랑 또 다른 축이 되는 그런 공개키 암호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기본적인 암호의 개념, 그 다음에 고전 암호, 그 다음에 대칭키 암호에 대한 기술적인 소개까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암호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암호개론, 암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암호학이란 과목은, 암호학이란 주제는 무엇을 다루는 과목일까요? 우선 그거에 앞서서 그럼 암호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암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암호라는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암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을 하는 것은 맨 우측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는 기술을 사람들이 뽑습니다. 우선은 가장 사람들이 익숙한 무언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 중에서 가장 익숙한 기술이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인증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호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로 떠올리기로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자물쇠 모양을 떠올리기도 해요. 자물쇠와 뭐 열쇠, 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암호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떠올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옛날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암호화폐라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암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었어요.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게 느끼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암호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어준 그런 기술조차도 암호가 중요하게 사용은 되었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다면 암호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암호가 깊게 활용은 되었지만 응용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과연 암호는 무엇일까요? 우선 암호라는 그런 용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발표 자료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부호나 신호,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쓰는 비밀 부호. 옛날부터 무언가를 비밀스럽게 관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라는 분야가 이렇게 성장을 했을 거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암호라는 분야가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이라는 거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안전하게 비밀스럽게 정보를 보관을 하고 저장을 하기 위한 게 우선 첫 번째 이유인 거고, 그 다음에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비밀스러운 정보의 주인이 되겠죠.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아도 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부호나 신호, 꾸민 부호라는 거나 신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기술적인 어떤 결과물이란 얘기죠. 안전하게 결과적으로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쓰였던 정의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쓰는 비밀 부호. 자, 여기서도 보면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아무나 시스템이나 데이터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 데이터 내지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의 형식이나 저장되어 있고 관리되는 그런 데이터의 그 형식을 잘 관리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전적인 의미만 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렇다면 이런 사전적인 암호라는 의미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지 좀 모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암호학에서 다루는 암호는 무엇인가? 암호의 언어학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당사자끼리 알 수 있도록 꾸민 부호나 신호이고, 또한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쓰는 비밀 부호인데, 그러면은 암호학에서 다루는 암호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자, 한번 봅시다. 비밀 정보를 공유한 사람 사이에서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물론 암호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암호학에서 다루는 기술도 참 다양하고, 그 다음에 암호학에서 목적으로 두고 있는 보안, security requirement라고 얘기하는데, 보안 관점에서의 그 목적,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도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릴 암호는 가장 기본적인 암호의 목적, 가장 원천적인 암호가 태동할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비밀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암호학이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비밀 정보를 공유한 사람들이란 거는 앞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얘기했던 누구죠? 당사자끼리만.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비밀 정보, 키라고 괄호가 되어 있는데, 키에 해당하는 비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들끼리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첫 번째 암호의 그런 특징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두 번째는 걸 봅시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암호화 복화를 쉽게 수행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밀 정보를 공유한 사람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암호화라는 절차를, 복호화라는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상대적으로 비밀 정보가 없는 사람보다 쉬우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유용한 프랙티컬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효용성을 좀 더 높은 효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쉽게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보를 은닉한다, 해독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호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꾸며진 부호이기 때문에 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암복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로 키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능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까? 안전하게 보호가 되기 위해서는 키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없어야 해요. 암호화된 데이터에서 원래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을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해독이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학에서 이런 특징을 갖는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굳이 이런 특징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보호나 신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시스템이나 데이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쓰는 비밀 보호가 있는데, 걔네들이 암호학에서 다루는 이 암호의 특징들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걸로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보호나 신호인데, 이거를 비밀 정보를 공유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복잡하게는 만들었는데, 비밀 정보가 없어도 원래 숨기고 싶었던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암호가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키가 있는 사람조차도 암호화를 수행을 하는 게, 복호화를 수행하는 게 어렵다면 이게 암호로서의 가치를 가질까요? 그래서 암호학에서 다루는 암호라는 그 기술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학이라는 그 분야는 그래서 상기 정의되어 있는 정의, 그 정의에 수반되는 아래 가운데에 있는 특징적인 그런 어떤 기능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암호학인데, 결국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학적, 언어학적인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수학을 이제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제 암호학을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학에서는 이런 부호를 꾸미고 신호를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수학적인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학을 잘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암호학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학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최소한의 수학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사전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그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은 더 가독성 있는 그런 암호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암호학의 그 특징들, 암호학의 정의가 이 슬라이드 한 장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암호는 이렇게 동작을 해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남자를 송신자,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송신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끝에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여자분을 수신자, 받을 수, 신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정보를 비밀스럽게 보내고 싶어요. 그림에서는 지금 평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평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요 값을 수신자가 송신자한테 안전하게 보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내냐? 암호화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문을 복잡하게,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암호화나 복호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정의했다시피 수신자와 송신자와 서로 공유한 어떤 비밀 정보를 가지고 암복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같은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칭키 암호, 서로 상이한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대칭키 내지는 공개키 암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서로 이제 약속을 했을 때에는 암호화 키로 암호한 것을 복호화 키로 복호하면 암복화가 된다라고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절차에만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속에 의해서 선택된 이 키로 평문을
암호화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값을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부호를 만들고 뭐 값을 꾸민 부호나 신호를 이제 만든다고 얘기하는 그런 절차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내지는 의미가 있는 그런 평문 값 내지는 평문 데이터가 뭐가 되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형태의 난수값과 같은 암호문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호문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런 망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도착을 하냐면 수신자한테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신자는 송신자와 약속을 통해서 공유한 비밀 정보를 가지고 복호화라는 알고리즘을 수행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송신자가 보내고 싶었던 안전하게 보내고 싶었던 평문 정보를 다시 복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획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절차가 수행이 되는 동안 공격자라고 얘기하는 내지는 그 정보를 공유한 그들이 아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이 암호화된 상태부터 복호화된 상태인 이 가운데 영역, 이 부분이 무엇이 되느냐,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같이 다른 사람들, 그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러면 암호라는 그 기능이 올바르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개되어 있는 공간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될까요? 가운데 그림에 보면 도청자라고 되어 있는 그 엔티티가 하나 있죠. 그 객체가 하나 있는데 이 도청자가 암호문을 본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알 수 없어야 할까요? 수신자가 보내고 싶었던 평문 정보, 송신자가 보냈던 평문 정보, 그리고 수신자가 받아봤던 평문 정보에 대한 것을 도청자가 알 수 없어야 돼요.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암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정의만 말씀드렸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암호의 정의,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암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지어서 소개를 드릴 텐데, 고전 암호, 정말 컴퓨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의 암호, 그 다음에 근대 암호, 컴퓨터라는 것이 태동하던 그런 즈음의 암호, 그 다음에 현대 암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고대 암호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저런 암호를 사용했을까 싶은 암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암호 기술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정말 옛날부터 사람들이 무언가 많이 숨기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19세기 말까지 사용됐던 암호들을 볼 텐데 최초의 암호는 BC 480년경 페르시아의 침략 소식을 나무판에 조각한 후 밀랍으로 덮어서 스파르타에 전달했던 그런 형태의 기술이 가장 최초의 암호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정도 전의 이야기죠. 어, 사용되었던 기술을 보면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무판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정보를 숨길 수 있는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에 조각을 해서 정보를 숨긴다는 그런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겨놓은 정보를 밀랍으로 덮는다는 그런 방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암호의 그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암호라고 볼 때 부족함이 없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전적인 의미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부호나 신호라고 얘기를 했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무판에 비밀을 새겼어요. 그리고 밀랍으로 덮었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자, 왜 나무판에 조각을 한 다음에 밀랍으로 씌웠을까요?
나무판에 중요한 정보가 새겨져 있고 그걸 밀랍으로 숨겼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들끼리만 거기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정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인 거죠. 결국은 암호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달성함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겨져 있는 정보를 비밀스럽게 관리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파고 밀랍으로 메꾼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당사자끼리만 알 수 있도록 꾸민 부호나 신호. 물론 부호나 신호는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그런 암호학적인 암호라는 기능의 사전적인 의미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기술이 스키테일 암호라고 해요. 스키테일 암호는 옆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몽둥이 같은 그 모양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죽끈을 감고 그 가죽끈에 길게 어떤 정보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에서 보면은 같은 그 선상에 놓이는 요 위치 있죠?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이 위치에 값들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저 가죽끈을 몽둥이에서 풀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요? 연속되어 있는 정보, 특정 정보를 구성하는 연속되어 있는 단어들이 띄엄띄엄 가죽에 그 군데군데 찍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육각기둥인가요? 팔각기둥처럼 보이는데 팔각기둥이라고 하면 글씨가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 단어들이 몇 칸씩 띄어서 새겨져 있을까요? 네, 8칸씩 띄어서 새겨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숨겨 놓았던 기술이 스키테일 암호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그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문자의 위치를 바꾸는 전치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문자의 값의 뭐 모양을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문자들이 적히는 기록이 되는 위치 순서를 바꾸는 그런 기술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스키테일 암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암호라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값을 복잡하게 숨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비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나요? 맞아요. 몽둥이를 감았다라는 그 기술이 적용됐다는 사실도 기본적으로 서로 공유한 그런 비밀 정보가 돼요. 또 어떤 부분이 비밀 정보가 될까요? 몽둥이의 두께. 몽둥이의 두께에 따라서 가죽을 감았을 때 같은 선상에 놓이는 단어의 간격이 달라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 정보가 뭐가 될까요? 몽둥이의 두께가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방법이 적용됐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게 값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정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몽둥이의 두께라는 그런 비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키테일 암호의 경우에는 정보를 숨기고 그 다음에 그 숨겨진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그 암호가 시저 암호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BC 100년경에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줄리우스 시저가 사용했기 때문에 시저 암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저 암호는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대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키테일 암호 같은 경우는 문자의 위치 순서만 바꿨는데 이번에는 문자를 다른 값으로 대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됐어요. 근데 시저함은 특별하게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은 로마 알파벳을 3개 뒤의 문자로 대치를 합니다.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동그란 그런 대치표가 있죠. A는 뭘로 대치가 되어 있나요? A는 E, A, B, C, D, E 3칸 뒤에 알파벳으로 대치가 되어 있죠. B도 마찬가지로 3칸 뒤에 보면은 이제 A부터 Z까지 G까지 쭉 연결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3칸이 밀린 형태로 A부터 G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를 암호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값을 넣어주고 B를 알파벳 B에 대해서 암호화를 해주고 싶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값을 넣어주고 이런 형태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대치법을 사용한 암호 기술이 시저 암호라고 합니다. 근데 시저 암호는 3이라는 그 값으로 문자를 대치하는 그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알파벳이 총 26개잖아요. 근데 26이라는 값 중에서 이미의 값을 뽑아서 이 시저 암호처럼 사용을 하는 암호가 있는데 그게 이동 암호라는 암호예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시저 암호는 이동 암호라는 그런 한 가지 고전 암호 기법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치환 암호, 비제네럴 암호, 그다음에 휠 암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강의에는 어, 시저 암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동 암호, 그다음에 이동 암호의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인 선형 암호, 그다음에 오늘 치환 암호까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암호가 고전 암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고전 암호가 큰 발전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계기로 발전을 이루게 되냐면 컴퓨터가 그때 태동을 하게 돼요. 정확하게는 계산을 빨리 하는 계산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조그만 계산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으나 그 영화에 나왔던 그 계산을 하는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엄청나게 사람에 비해서 빠른 계산을 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암호 해독이라는 걸 수행을 해내게 됩니다. 어, 이게 이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전 암호에 비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차별성이 하나가 앞에서는 대부분 다 수기로 손으로 어떤 통문에 대한 암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었는데 이 시대 20세기 초에서 40년대 말 이 사이에서는 어떤 암호가 사용이 됐냐면은 기계식 암호가 사용이 됐어요. 기계식 암호라는 게 뭐냐면 타자기 여러분들 아시죠? 혹시 뭐 골동품 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 수도 있는 타자기가 있는데 그게 실제 키보드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키보드 타이핑 하듯이 버튼을 눌러주면 그에 대응되는 알파벳이 찍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그 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암호화를 했냐면은 자동으로 치환 A를 뭘로 보낼 것인지 B를 뭘로 보낼 것인지 이런 치환 값들이 자동으로 특정 키라는 비밀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A부터 Z까지가 자동으로 어떤 값으로 치환을 시킬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기계가 암호화를 위해서 복구화를 위해서 사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A부터 Z까지 어떤 값으로 치환을 시킬 것인지 종이에 쓰여 있는 표를 보고 손으로 복구화를 수행을 했던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빠른 암호화, 훨씬 빠른 복구화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빠른 암호화랑 복구화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른 해독을 위한 기계가 또 발명이 된 거죠. 기계식 암호의 사용, 기계를 이용한 해독, 빠른 컴퓨팅 파워를 이용한 암복화, 고전 암호 때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암호의 역사의 발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다음 현대 암호를 준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발명이 되기 때문이죠. 현대 암호는 정확하게 구분짓기를 컴퓨터가 발명된 그 이후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에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산하는 능력에 사람이 계산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암복화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공격하는 사람, 해독이라고 아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해독도 동일하게 더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암호가 안전하다는 기준이 계산이 어렵고 계산이 복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전 암호 때처럼 어떻게 암호화했고 복구했는지 그 방법을 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 복구화, 메커니즘, 방법은 알더라도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빠른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안전한 것이 암호가 제공해야 될 안전성의 기준이 아니냐라는 그런 암호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게 샤논
의해서 제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현재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현대 암호들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암호에서는 이제 현대 암호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하나는 대칭키 암호. 이거는 이제 서로 약속에 의해서 비밀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키 정보가 송신자랑 수신자가 동일한 경우를 대칭키라고 얘기를 해요. 대칭키 암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개키 암호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키가 다른 경우,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를 비대칭 암호, 그 또 다른 이름으로 공개키 암호라고 얘기를 하죠. 대칭키 암호랑 공개키 암호, 비대칭 암호가 크게 발전한 그런 시기들 보면 대부분 1970년도 중반경이에요. 데스라는 암호가 만들어진 1975년도, 그리고 DPL만이 최초로 공개키 암호 개념도 소개했던 76년도, 그 다음에 현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RSA가 개발된 78년도, 대부분 70년도 중후반 때 현대 암호의 중요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죠. 물론 대칭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데스가 안전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데스의 안전성이 취약성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2001년도에 AES라는 새로운 어, 대칭키 암호 표준 기술이 설계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대 암호의 기틀은 1970년도 중후반에 다져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암호학 강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요소 기술로는 전자서명 인증 기술,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서명 인증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자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에서 쇼핑몰에서 어떤 쇼핑을 한다든지 대부분의 금융 기술들에서 사용하는 것이 저런 전자 서명 인증 기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핸드폰을 사용할 때 지문인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도 이런 암호 응용 기술에 포함이 되고요. 이 외에도 많은 암호 응용 기술들이 있어요. 앞에서 처음에 오늘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암호 응용 기술이고요. 그러나 이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는 대칭키 암호, 그다음에 공개키 암호까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